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면세점 증여. 증여재산 공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세 성년될 때까지 4번 할 수 있죠. 0세, 그 다음에 10살, 20살, 30살. 그러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돈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투자를 하시면 자산 가치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4%만 반영을 하면 2억 3천 정도 돼요. 이 지표가 제가 왜 이 지표를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나온 결혼 정보 회사에서 결혼할 때 필요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 비용의 평균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었어요. 딱 맞아요. 결혼할 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니까 이 플래닝을 딱 짜서 좀 주면,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점이에요. 30년 후에는 아예 다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안타깝냐면 30년 후에 증여재산 공제가 안 바뀌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상속세 마찬가지죠. 세율 안 바뀌었죠. 증여재산 공제도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원래 기존에 자녀한테 주는 거 3천만 원이다가 평생 3천만 원이다가 14년도에 2천만 원 올려줬어요. 5천만 원으로. 그 14년도부터 지금까지 또 안 바뀌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건 증여재산 공제를 자녀한테는 1억 원으로 높여주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돼봐야 알아요. 안 되면 전혀 이제 말짱 꽝이죠. 왜냐면 30년 후에 결혼할 때 자금이 이것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은 무료로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2억 3천까지는 가름치는 나온다. 그래서 면세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과세 표준 없더라도 저는 이제 증여세 신고는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제 내가 돈을 줬는지 시점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짜봤어요. 면세점 증여를 하면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4천. 근데 이게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한 2억 3천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제 그럼 가장 낮은 증여세율이다. 얘는 10%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빠지고 1억 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이 10%니까 1억 2천만 원에서 증여세 1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건데, 이게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현금 어차피 자녀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5억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이제 플래닝을 짜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짜서 이제 드리는 거. 이쪽은 제법 많이 해요. 그 다음에 20%까지 증여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분들은 바로 이제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이제 인식해 보시는 거죠. 이 정도까지 주고 나서 내가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한번 짜보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부터 계속 이제 증여를 미리 사전 증여를 해서 플래닝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2월 15일 날 돌아가셨고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8월 달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 배우자랑 기혼자녀 2명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다음 총 상속재산은 돌아가셨을 때는 15억 원. 그러면 우리나라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셨을 때 총 상속재산에 기존에 증여했던 거 다 얹어서 계산한다 했잖아요. 그럼 자녀 출생 시점부터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까지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줬었기 때문에 증여세 안 나오고, 그 다음에 30세 혼인하고 나서 자녀의 배우자,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제3자인데 그게 뭐 며느리나 사위는 또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이것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계속 이 틀을 맞췄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이에요. 여긴 0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전 증여재산 10년 이내 증여했던 거 다 얹어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얻냐, 이 5천만 원이랑 여기 5천만 원. 왜냐면 지금 돌아가셨을 때가 49세랑 47세니까 이 며느리들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요. 상속인 이외의자잖아요. 그럼 여기 1억 원만 추가가 돼서 상속세를 계산하면 1억 1,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사망 직전에 허겁지겁 증여해요. 아, 야, 안 되겠다. 나 곧 큰 병 얻었다. 돌아가셔야 되겠다. 이때 차라리 증여를 안 하는 것도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괜히 증여를 했다가 부스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허겁지겁 증여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다 안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런 건 그냥 당연히 잡히죠. 보시게 되면 계산부터 해보면 증여재산가액을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줄게요. 왜냐면 여기 1억 9천, 2천만 원씩 줬잖아요. 근데 이거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쭉 계산을 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몰래 주고 나서 증여세 신고를 당연히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속세가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상속세는 그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결정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웃긴 게 저희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신고서 기반으로 세무조사를 무조건 해요.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무조건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금융거래 내역 있죠. 10년치 거 다 봐요. 10년치 걸 은행에 받아가지고 다 본 다음에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다 증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 생활비 줘도 안 걸린다. 그 다음에 자녀 이번에 성장해서 뭐 전세금 준다 안 걸린다 하시잖아요. 당연히 안 걸리죠. 왜냐하면 전세금 준다고 1억 2억 주잖아요. 그거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국세청 직원분들은. 내가 추징세액이 1억 원이면 움직일 수도 있는데 1억 원 줘봤자 2억 원 줘봤자 증여세 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신경도 안 써요. 그걸 언제 걷냐면 그걸 증여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을 내가 1억 원 2억을 주잖아요. 주고 나서 그 아버지가 8년 있다 돌아가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10년 내 계좌에 당연히 그 거래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세금이 펼쳐지냐? 증여세 그 당시 안 냈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상속세 얹어서 계산, 상속세 가산세 하나 더. 그러면은 증여세 그 생각을 하세요. 가산세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가산세 한계가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100% 넘어가요. 그러니까 10년치 거래 내역 보고 계좌이체 딱 돼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자녀한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건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때나 받으면 빼줄 수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무조건 펼쳐지고 그거를 법리적 지식을 갖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일반인 분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상속세는 무조건 세무사한테 수임을 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지식을 없다가 괜히 가서 세무조사라는 것도 압박감을 주니까 가서 이제 중원부원 막 하시다 보면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추징액수가 또 생기는 경우도 발생해요. 괜히 말 실수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 신고 당연히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붙어요. 여기 지금 가산세 하나만 넣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당연히 이때 세금 납부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도 생겨요. 그래서 이 세금들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재산이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다시 얹어지죠. 그래서 이게 1억이 아니라 4억 2천만 원이 되고 이걸로 계산을 하면 상속세가 1억이 나와요. 이 비교를 해보면 절세 플랜 한 경우에는 1억 1,700이었으면 됐는데 이때 안 낸 가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다 얹어지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서울에서 펼쳐지는 상속의 형태예요. 제가 가장 많이 경험을 하고 여기에 가산세 하나 안 넣었댔잖아요. 그거 하나 넣으면 이거 2배 넘어요. 네. 별건 아니지만 미리미리 플래닝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긴 호흡이다. 진짜 긴 호흡이다. 왜냐면 지금 자산 없다고 증여 안 하는 거는 오히려 긴 호흡에서 방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이제 증여 재산은 뭘까? 통계치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쭉 보시게 되면은 압도적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주택 주는 겁니다. 비율이 아주 높죠. 거의 60%에 육박하고. 그래서 증여재산 종류에는 주택, 주식, 예금 뭐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인 건 역시 부동산 63.5% 정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재산 종류별 결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고하고 끝이 아니에요. 신고 잘못하면 세무서에서 다시 더 추징하려고 결정을 때려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신고는 모두 다 믿어주지 않고 다 검토합니다, 세무서에서. 웬만한 것들은. 그게 전산화돼 있어서 정말 필터링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국세청망이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날이 될수록 정말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세법 지식 갖고 계신 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돼 하시는데 많이 이제 놀라시죠. 이제 조사 나오고 추징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정이 토지나 건물에서 더 추가 추징이 많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10으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치가 10이 아니라 20이다. 더 내세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만큼 더 추징이 되고. 그래서 주택이나 상가 등 신고된 건물가액이 약 10조 원 정도 가장 높고 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지 나왔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유가증권. 그때 막 주가시장 과열돼가지고 우상향막 했으니까. 그래서 그 가액이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증여를 받은 수중자. 누가 많이 받았냐? 당연하죠. 직계비속이에요. 직계존비속. 압도적이죠. 배우자가 왜 적냐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통계 수치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자한테는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6억 원이나 돼요.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6억 원이니까 한 1, 2억 정도는 신고를 아예 안 하세요. 어차피 6억까지인데 뭐 신고를 해. 이러셔서 신고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자분에게도 많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양도소득세나 각종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의 비율을 일부를 주는 거죠. 첫 번째로 공동명의라면 다 5대5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단위로 줄 수 있어요. 0.1% 단위로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줄 때 20억짜리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까지 6억 원 증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30%만 주셔도 돼요. 효과를 보려면 충분히 봐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잘 활용하세요. 소수점 단위로도 증여를 줄 수 있다.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녀한테는 그렇게 웬만하면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인 자녀가 주택의 1%를 받아버리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 많이 악영향을 받을 거예요. 독립된 세대를 만들고 무주택 기간이 많을수록 청약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1%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 주택세 포함이 돼가지고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현황인데 보시게 되면 그냥 50대부터 슬슬 나오시죠. 그 다음에 60대로 쭉 늘어나시잖아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50대부터 그래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간단한 정말 기초적이고 스탠다드한 10년 주기설도 30년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50세 때부터 준비를 해야 30년이 가는 거예요. 호흡이 너무 길다. 간단한 거지만. 그래서 60세 이상인 경우 급격히 이제 상속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피상속인 수도 이제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상속재산이 그리고 또 인원수가 확 늘어나는 게 기존에 상속재산이 낮았는데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래서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상속세 내는 대상인지도 모르고 신고도 안 하시는 분들 진짜 안타깝죠.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바로 붙어요. 가산세가 신고 안 하는 순간 20%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세가 2억이다. 근데 아예 내가 무슨 상속세야 라고 하셨다가 신고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4천만 원이에요. 하루 차이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세무서라도 가봐라. 진짜 세무사 상담료 아까우면 세무서라도 가봐라. 본인 시세 알고 대충 가면 거기서 원래 상담을 해주면 안 되지만 세무서에서는 원래 상담을 안 해줘요. 거기 상담을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안 해주는데 세무서마다 좀 고객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물어라도 보세요. 진짜 물어라도 봐야지. 이런 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이제 당연히 어쩔 수 없죠. 토지랑 건물 압도적이에요. 이쪽이 다 부동산이죠. 대한민국 부동산 이제 그쪽이 엄청 많기 때문에 상속세 결정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말 그대로 조사, 엄청나게 많은 인원의 조사가 펼쳐졌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한 사람이 10,000명이었는데 조사가 지금 7,000명, 6,000명씩 됐잖아요. 조사로 다 추징당하는 거예요. 세무조사 나오면 웬만하면 추징될 확률이 아주 높다. 꼭 인지하시고요. 자산이 있으신 분들. 이거에서 결국 건물, 토지,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나 이쪽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것도 다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 부동산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OECD에서 대한민국 상속증여세 비율, 이때는 이제 1위죠. 이게 지금 여기 수치로 수위를 2위를 잡았는데 이때는 여기 일본이 없어서 순위를 안 매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보면 1.59%. 우리나라 총 세금에서 1.59%가 상속증여세예요. 그러면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OECD에서는 1위, 2위예요. 아주 높아요. 상속세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먼저 알고 계시고요.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그 다음에 이거 리치노마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 유명하실 거예요. 리비통 회장이었죠. 그냥 스치듯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원래 프랑스 국적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프랑스 상속세 너무 비싸서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이민 가서 국적 바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금씩 펼쳐지고 있어요. 100억 넘어가시면 아까 얼마 했죠? 상속세 45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호주로 그냥 기술이민, 투자이민 가서 자녀한테 그 돈 줄래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속세가 영원히 국가가 있어요. 상속세 안 내는 국가가 많아요.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국가도 많아요. 이게 세금이 어느 나라라고 무조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세율이 너무 비싸니까 국적을 바꿔버리겠다라고 하셔서 가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우려가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 점점 이제 오픈되고 있잖아요. 이 증여세는 이제 증여자가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세는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이 증여세가 유산 취득형,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증여세는 자녀가 10명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1억 원씩 주면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낮아요. 그 대신 공제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이 있어요. 이거 가장 핵심으로 볼 게 뭐냐면 이 장단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과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세금이죠. 왜냐하면 유산과세는 뭐냐면 내가 얼마씩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돌아가신 사람의 재산 총액으로 세금을 때려요. 그러니까 아주 고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걸 또 기재부에서 사실 바꾼다고 했었어요. 아니, 논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안 바꿨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요인이 있었겠죠. 뭐 세수 확보나 이런 게 있었겠는데 이게 예전에는 재산이 포착이 잘 안 되니까 왜냐면 중개 포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돌아가신 사람 총액으로 세금을 내자라는 구조잖아요.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상속세 내요.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면 내가 1억 원씩 주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총액으로 내요. 10억으로 내면 누진세율 아까 몇 프로였죠? 40%잖아요. 1억이면 몇 프로죠? 10%예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차이가 30%라고. 이게 과도하게 나와요. 그래서 공제를 많이는 해줘요. 근데 공제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배우자가 있으면 5억 더 추가되는데 배우자 없으면 5억 더 내라는 얘기잖아요. 5억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시스템이고 그래서 상속세가 그래서 높다. 그래서 미리미리 자산 좀 쪼개서 줘라. 50% 세율 구간까지 막 적용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10%와 50%의 누진세율이 둘이 같이 써요. 가장 핵심은 이제 어떻게 이 자산의 내 사이즈랑 내 가족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쪼갤 것인가. 이걸 가장 논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일은 말 그대로 이제 돌아가신 날. 그다음에 증여일은 증여받은 날. 말 그대로 부동산은 이제 등기 이전 한 날이죠. 등기 이전 딱 끝내야지. 그래서 이제 말씀들 하세요. 그 증여세만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부동산은 취득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를 못 해요. 가장 기초적인 부동산 지식이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취득세를 시군구청 가서 지방세과에서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를 가야 등기를 해줘요. 가장 기초적인데 취득세가 선행돼야 된다는 걸 모르세요. 증여세만 계산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취득세 같이 계산해야 된다. 취득세 올라가는 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다 중과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취득세, 그 증여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 받는 사람이 누구죠? 자녀잖아요. 수중자. 그러면 수중자가 주택수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가 다주택자. 내가 주택이 3개 있어요. 너 다주택자니까 너가 주택이 많기 때문에 받는 애가 13.4% 내라 그래요. 내가 주택수가 하나다 그러면 4%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택수 많으면 받는 애가 13.4%를 내야 돼요. 이 취득세 구조도 상당히 그러게 크게 적용된다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조정대상 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 줄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면 말 그대로 좀 더 완화되겠죠. 그 다음에 가끔 그 생각하세요. 증여세를 내가 대신 내주면 되지 않느냐. 당연히 계좌 봐서 확인해요.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예요. 증여세가 자녀가 5억이 나왔어. 5억을 대신 내주면 5억을 또 얹어서 증여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증여세를 또 계산해가지고 이게 무한 루트가 어디까지 도냐면 과세 최저한이 50만 원이 나올 때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30% 이상 늘어나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대신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혹시나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그 증여세를 할아버지가 내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같이 따로 계산이니까. 간단한 스킬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연대납세 의무라고 적어놨는데 연대납세 의무는 뭐냐면 원래 대신 내주면은 증여세가 무한루트 돈다고 했잖아요. 계속 늘어나는데 연대납세 의무에 설정이 되면 그러면 대신 내줘도 돼요. 왜냐면 같이 해서 내란 얘기니까. 연대해서 내란 얘기니까. 근데 거의 이게 적용이 되진 않아요. 이제 실무에서 많이 적용하는 건 사실 3번이에요. 수중자가 비거주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이미 미국 가서 살아요. 미국에서 다 터잡고 직업 있고. 미국 있는 자녀한테 줬을 때는 비거주자니까 연대납세 의무로 증여자가 그 자녀의 증여세까지 대신 내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금이 더 올라가진 않고. 그 다음에 가끔 2번이 있어요.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세 징수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녀가 사업했다가 완전 파산의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자녀는 그 증여세를 낼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해서 그 채무 갚아준 거랑 증여세 대신 내준 거 이런 걸 면제를 해주는 거죠. 좀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증여하실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시가예요, 시가. 값어치 어떻게 매기느냐예요. 왜냐면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더 낮춰보고 싶다 그러면 낮추는 방식을 강구해야죠. 왜냐면 자녀가 증여세를 많이 낼 테니까. 그래서 이 시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럼 세법에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한 채 있다. 근데 돌아가신 날에
가장 가까운 날에 팔린 게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날로 써요. 전후 6개월 동안에. 그 다음에 증여일은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그러나 여기 적혀있지 않은 세법에 더 긴 기간들을 점점 넓히고 있어요. 과세관청이 더 추징하려는 걸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게 있죠.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증여. 왜냐하면 아파트 증여는 일반적이고 거래된 내역이 있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매매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는데 매매가액은 팔린 금액.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국평, 국민주택 규모의 평형수가 20억에 팔리면 그냥 이게 시가가 돼서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이랑 이런 건물은 똑같은 건물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럼 걔가 얼마에 팔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기준시가로 할 수가 있죠. 기준시가는 아주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럼 기준시가로 상속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막은 제도가 생긴 게 뭐냐면 비주거용 건물을 증여를 하면은 이게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시가랑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이제 이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감정평가사라는 전문 직군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감정가액을 매기겠다. 말 그대로 시가를 산정해 보겠다는 얘기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재산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가 가장 본인의 절세 방법이나 미래의 절세 방법에 용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내가 그때 상속이나 증여로 이 가액을 받잖아요. 무조건 낮춰서 받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자녀는 이걸 미래에 팔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받았을 때 가격이 나의 취득 가격이 돼요. 미래에 팔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면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결국은 많이 내야 될 수가 있죠. 그 접점을 찾는 게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말 그대로. 아까 그 20억짜리 기준시가에 그 서초동 예를 들어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히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자녀는 20억에 받아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미래 80억에 팔 때 6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또 양도소득세도 아주 높거든요.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접목시켜서 적당한 가액을 조절할 것이냐, 이게 이제 시가에서 컨트롤을 해서 미래의 처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상속세 신고서 만들 때 단순히 그냥 가격만 찍고 끝나진 않아요. 이거 미래에 얼마에 파실 거고 어느 시점에 파실 건지 물어봐서 그것까지 연계해가지고 가격을 지금 상속세를 얼마 내더라도 가치를 높이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가치를 높였을 때 자녀가 미래에 팔았을 때 그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올 테니까. 근데 지금 세금을 낼 유동성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가치를 낮춰서 우선 가야 되니까. 뭐 미래에 세금 많이 내실 거 각오하시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미래에 또 팔 때는 괜찮죠. 왜냐면 그나마 다행인 게 팔 때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 되잖아요. 근데 상속 같은 경우는 내부 거래라서 현금이 안 돌아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받을 때. 증여랑 상속은. 그래서 시점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달라지고 시가 조절 가능하고 미래의 세액을 고민을 하자. 미래의 세액을 고민하는 게 이제 자산가분들이 생각해서 증여와 상속을 하는 거죠. 시가 산정 기준일은 이제 매매가액은 매매 계약일, 그 다음에 감정가액은 이 기준점 내에 이제 감정평가를 하거나 수용 보상을 받거나 경매를 받거나 이럴 때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어야 돼요. 옆 단지 아파트는 안 되고 본인 아파트 단지여야 되고 주거 전용 면적이랑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5% 미내. 그러니까 대부분 똑같은 84 뭐뭐뭐 시작하는 거 그거 얼마에 팔렸는지 그거 대입하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재산 아까 말씀드렸죠. 상가랑 토지는 유사한 것들이 없어요. 토지는 모양도 다 다르고 면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가끔 그런 말 하세요. 옆에 논이랑 내 거 논이랑 면적도 똑같고 그러면 이거 유사매매 아니냐? 아니에요. 길 하나 차이가 있잖아요. 완전 다르게 봐요 또. 그래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뒤늦게 발견될 수도 있다. 왜냐면 신고하고 나서 왜냐면 요즘이 그래요. 부동산 거래가 없잖아요. 유사매매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신고서 넣었는데 뒤늦게 거래량이 하나 생기면 시가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조사 때 이제 펼쳐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등 나가는 곳은 오히려 감정평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냐면 우선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나랑 다른 층이 팔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락시장에서는 증여 재산가치를 낮추는 게 좋겠죠. 상속세도 낮추는 게 좋고. 왜냐면 20억인데 원래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 18억 정도인데 최근에 팔린 게 20억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세는 막 2억 3억 더 낮아요. 17억. 그러면은 그 이대로 신고하면 20억이 확정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 유사매매라는 거는 내 아파트가 아니라 나랑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팔린 가격이 2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아파트 자체를 감정평가를 했을 때 더 낮게 감정평가를 하면 그 가격은 더 낮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20억에 팔린 게 프리미엄층 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아파트는 그건 아니다. 뭐 1층이다. 그러면은 이게 감정평가할 때 17억, 18억이 낮출 수가 있어요. 지금 낮춰야죠. 왜냐면 미래 가격이 다시 막 25억까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양도소득세 얼마 안 나올 테니까 지금 눈앞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엄청 낮추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만나서 처리를 하는 거죠. 감정평가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매매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증여 시점을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요즘은 또 거래량도 없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차를 하시면 좋다. 지금 하락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장 주식이랑 코인. 그냥 간단합니다. 상장 주식은 이전 이후 2개월 동안에 거래된 그 가액 평균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지금 6만원, 5만원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후 2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시가 매겨서 그게 이제 상장 주식 평가 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하락세면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로 코인은 이거 사고 팔면 그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시는 줄 알고 있는데 코인을 거래를 해서 소득이 생기는 걸 23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한 거지 코인에 대해서 상속과 증여는 이미 재산 가치를 매길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이걸 지금 아예 그냥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한번 조사 나오면 크게 걸리실 거예요. 저도 상속세 조사할 때 코인 이제 넣기 시작해요. 진짜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8배, 9배 올라가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평가일 전후 1개월 가격으로 하거든요. 뭐 빗썸이나 아니면 업비트나 여기 평균액으로 해가지고 가격 매기는 방식이 또 있어요. 팔아서 양도 차익 생긴 거에 대한 세금은 내년부터지만 상속과 증여는 세금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거 말씀드리고자 한 건데 지금 시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게 기업의 본질적 가치 하락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다라고 느껴지면 지금 자산가분들은 증여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면 얘가 어차피 올라갈 거거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쌀 때 하면 증여세가 싸니까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으세요. 포인트를 잡아서 증여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하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예전에 코인붐 일어서 코인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부자들은 그때 증여밖에 생각 안 했어요. 어차피 자산 많으니까. 왜냐면 코인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자녀한테 지금 주면은 코인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그 상승폭을 자녀가 다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증여세 낮게 내면서. 그때 진짜 부자들은 300억, 400억씩 증여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락세라고 평가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다.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다 그러면 포인트 잡으셔서 그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증여를 했어요. 근데 또 계속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주식을 그 다음에 코인을 다시 반환하는 거예요. 증여를 일정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을 하면은 과세가 안 돼요. 둘 다 반환 거래, 둘 다 과세 거래가 아닌 걸로 봐요. 그러고 다시 또 포인트 잡아서 또 증여를 하는 거예요. 하락세까지. 유명한 대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업승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유명한 총수분들은 자녀에게 이제 부에 대물림을 하잖아요. 그때 주식 가격 낮았을 때 그때 그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주식비를 줄 타이밍으로 재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주식 줘서 싸게 줘서 그 같이 다 미래 올라가면은 걔가 또 많은 부를 가져가겠지.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봤을 땐 미래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증여세 쌀 때 증여하고 자산 가치를 자녀가 다 가져가게 한 다음에 말 그대로 너무 근데 생각보다 이게 뭐랄까 더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빨리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증여 취소해버리고 다시 반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시 포인트 쟀다가 다시 증여를 하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진짜 줬다가 다시 취소한 적 있었어요. 근데 이건 신고 기한 이내에 해야 돼요. 신고 기한이 지나고 아까 증여 말씀드렸죠. 증여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월에 증여를 하면 7월 말일자로부터 3개월이니까 10월 말까지예요. 그때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 기한 이내에 주식가치가 근데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가격 높잖아요. 그럼 우선 취소를 하는 거예요.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과세가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포인트 쟀다가 다시 증여하고 그런 식으로 짜라는 얘기죠. 근데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3개월 이내면 최초 증여한 건 과세고 근데 반환한 건 또 과세가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기간 더 지나면은 이제 다 과세고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금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예금 계좌 거래 내역도 금전이라고 보는데 돈은 반환하면 절대 안 돼요. 어차피 돈이 가장 최악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주면 증여,
받아도 증여.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주고 이거 증여래요. 다시 돌려주잖아요. 둘 다 증여.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죠? 무조건 차용증 써야 돼요. 이것까지 딱 할게요.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차용증 쓸 때도 요즘은 이런 거래가 너무 많았어요. 주택 구입할 때 주택취득자금 소명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쓸 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시군구청 부동산원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보는 게 이거 불법 아닌지, 자금 어디서 났는지. 그러니까 자금이 이 사람은 소득이 신고된 게 뭐 5년간 2억도 안 돼요. 근데 20억짜리 주택을 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코인으로 벌어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기가 어떻게 벌었는지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 안 하면 다 증여예요. 부모가 좋겠거니 통장 다 까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택취득자금이나 이런 것들 증여세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부모끼리 그냥 차용증 쓰고 진행해. 절대 안 믿어요. 왜냐? 그 조사 시점이 언제냐? 3년 정도 있다가요. 무조건 묵혔다가 한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3년간 이자 한 번도 안 줬다 해봐요. 그게 무슨 차용이에요? 중요해요, 증여. 실질적인 뭔가가 없잖아요. 차용증 쓰시고 그 날짜로 인감증명서 각각 떼셔서 첨부하고 각각 가까운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까지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증사무실 가면 확정일자 1,000원짜리 받아주거든요. 약간이라도 공신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동일 내에 펼쳐져서.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이자율이 세법엔 또 적혀있어요. 4.6%에서 전후로 매겨야 돼요. 4.6% 내외로 하는데 그 이자 차이가 1,000만 원이 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6%인데 실질적으로 차용증에 쓴 거는 1%다. 그럼 3.6% 차이가 있잖아요. 그 3.6%랑 원금이랑 했는데 1년에 계산되는 차익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증여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한 2, 3% 설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거대로 계좌이체 할 때마다 적용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3억 원을 자녀가 빌린다 그러면 부모님이 줄 때부터 자녀에게 빌려줘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런 거 안 쓰면 그 3억이 무슨 돈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그걸 지금 시점에 써놔야 3년 후에 소명할 때 우리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얘기 다 듣고 상담 받고 이대로 한 거고 적여도 봐라. 빌려줌이라 적혀있지 않냐? 차용증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의 정황이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매월 이자 주기로 했다 25일날 계좌이체 무조건 자동이체 걸어놓고 이자 줘야 돼요. 이자 액수 당연히 맞아야겠죠.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받는 아버지는 비영업대금이 이익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사채업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았죠. 이자에 대해서 원천 징수해야 돼요. 원래는 27.5%를 떼야 돼요. 그러니까 100을 주면 27.5%는 자녀가 국가에 신고하고 나머지 72만 5천 원만 줘야 돼요. 이게 완벽한 틀이에요. 이걸 안 하면 거의 안 믿어줘요. 진짜 요즘은. 왜냐면 이게 너무 분쟁이 많았어요. 30억 빌려주고 이자 한 번도 안 줬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그거를.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자녀의 변제 자력성이 있는가. 자녀가 경제적 능력 안 하는데 막 30억 빌렸다고 해봐요. 그 이자 준다고 해봐요. 그 이자 어디서 났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차용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약간.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정말 꼼꼼하게 많이 따져야 되기는 하는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을 하고 차용증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걱정되는 게 그게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 점점 이제 붉어질 거예요. 더 붉어질 건데 조사 시점 대부분 3년 지나고 나서 하거든요. 왜냐면 3년 동안 거래 내역이 이제 쌓였을 테니까. 그리고 가산세도 많이 쌓였을 테니까. 추징이 잘 돼요. 추징세액이 크겠죠. 국세청은 어쩔 수 없잖아요. 세무서 직원분들. 추징세액이 커야 본인이 승진하니까. 각각 돌아가는 현업에서 열심히 사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2천만 원 주고 신고를 바로 하라고 해요.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주식계좌는 주고 나서 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주고 나서 주식으로 그거 자녀가 사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이게 밝혀지잖아요. 그 밝혀진 시점에 증여한 거로 봐버려요. 그게 예기 판례가 또 있어요. 그럼 2천만 원 줬어요. 그럼 현금 줬을 때 그냥 증여세 신고하면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쓰는 거지. 근데 이때 신고를 안 하면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미만이라고 신고를 안 하면 이게 자산이 자녀가 이제 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식 가치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됐다고 해봐요. 근데 그때 세무조사 걸렸어요. 2억이 추징이 돼요. 2억이 기준으로. 왜냐면 당신이 불려가지고 이 포인트에 우리한테 걸렸으니까 이때 증여다. 그러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위험해요. 진짜 간단해요. 홈택스 로그인 하셔도 되고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현금증이 2천만 원은 아주 간단해요. 홈택스 로그인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번 세무서 마실 간다 생각하셔서 세무서 가시면은 간단한 건 알려줘요. 내가 현금 2천만 원 줬다. 그러고 뭐가 필요하냐면 첨부서류가 필요하겠죠. 증권 계좌랑 계좌 그 통장 사본 그 다음에 입금된 2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 내역 다 2페이지만 인쇄해서 가져가서 하시면 돼요.
첨부서에서 그것만 딱 올리시면 간단해요. 예, 진짜 간단해요. 한 번쯤은 저는 그런 건 직접 해보시라고 해요. 왜냐면 구조도 알아야죠. 그거 하시면서 계산 구조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거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